오늘은 폭락장에도 템백어는 있다의 저자이신 강준혁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폭락장에도 템백어는 있다 저자 강준혁입니다. 네. 네. 아,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네. 아, 진짜 폭락장에도 템백어는 있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 기회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시장이 오를 때 기회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워렌 버핏이 되었던 아니면 존 네프가 되었던 아니면 피터 린치 같은 사람들은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주식 사는 사람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시장이 오르기보다는 폭락할 때를 더 주식이 기회로 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한국경제TV에서 한 20년 정도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시장이 많이 올라서 천정 근처에 와 있을 때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나 개인 트레이더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근데 그분들보다 시장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폭락장에 차라리 시장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책 제목은 폭락장에도 템백어는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폭락장이 나와야 템백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와. 그러면 지금 네. 증시가 좀 약간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네. 뭐 폭락장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구분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 증시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대한민국 증시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한국경제TV 가서는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그냥 주식쟁이죠. 주식쟁인데 주식쟁이한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사실 주가가 오를까 말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식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현금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많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회사의 목표 주가 알고 싶어 하잖아요. 목표 주가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목표 주가요?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렇죠. 보고서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면서 목표 주가를 잴 때도 보면 삼성증권에서도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 현대차 증권에서도 다르고 NH투자증권에서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한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회사가 어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M2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같은 실적에 적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한국 증시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국 증시가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바로 얘기를 하면 한국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시장이 아주 좋아지겠죠. 네. 근데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 8월부터 우리 시장 고점이 작년 8월 정도였잖아요. 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DSR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DSR 규제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총 부채를 관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평균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개인들의 그 한 가게에 DSR 규모 자체가 보통 한 4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정부 목표안이 그때 2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혹은 대출 금리를 높여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영끌 아시죠? 네. B2 아시죠? 네. 이걸 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개인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 돈이 없겠죠. 네. 코로나도 터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개인들 별로 돈이 없을 겁니다. 그럼 개인들이 주식을 사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애널리스트 말씀해 주셨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기관이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은 무슨 돈 가지고 펀드를 운영할까요? 그 고객 돈인가요? 그렇죠. 고객들이 펀드에 네. 가입을 했는 돈 가지고 하는데 개인들이 돈도 없는데 무슨 펀드에 가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관들도 돈이 없겠죠. 기관들 안에서 이제 돈의 규모가 큰 기관들이라고 하면 연기금이 있을 텐데 연기금은 2025년까지 한국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의 비중을 늘리게끔 지금 로드맵이 짜져 있거든요. 그럼 기관은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기관이 돈이 없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보통 금리 인상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머징인가 선진국인가? 이머징에 속해 있는 거 지금 주식 쪽으로. 사실은 아닌가? 저희가 이제 이게 뭐 그 선진국의 탈을 쓰는 이머징이다. 저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전 세계의 이제 지수가 중요 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피스의 지수가 있고 하나가 MSC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피스의 지수는 대부분 유럽 자금이 피스의 지수를 따라서 추정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코스피 200을 추정해서 막 자금이 움직이는 것처럼 MSC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금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 중에서 미국이 많을까요? 유럽이 많을까요? 미국이 많거든요. 한 40%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좀 비중이 줄어서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거의 40% 정도가 미국계 정도가 되는데 이 미국이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피세가 아니라 MSCI를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MSCI에서 우리가 이머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누구한테 넣는다? 선진국으로 미국으로 넣는다라는 거니까 외국인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돈이 계속해서 그렇게 빠져나가고 없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 증시는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른다. 안 오르겠죠. 네.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가지고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돈의 우리 환율 있잖아요. 네. 환율은 보통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일단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도 자꾸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주식은 누가 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그냥 애기들한테 주식을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많이 밀렸으니까 그냥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접근을 하기가 쉬운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먼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책이 네. 작년 8월 달에 나와서 작년 8월 달에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제가 한국경제TV에 그때 나의 투자라는 데 출연을 해서 8월 달 이제 9월 달 추석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때 템베거 종목을 추천하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제가 템베거 코너를 작년에 일단 추천하면서 시장이 빠질 것 같은데 이게 템베거를 추천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방송을 안 보시는군요. 네. 한국경제TV를 보십시오.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한번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경제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우리 시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걸 이해를 하면 네. 재밌는 걸 하나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미국 주식 하십니까? 네, 미국 주식입니다. 어떤 종목 하시죠? 저는 뭐 주로 S&P나 나스닥. 그렇죠. 네. 굉장히 작은 종목 아세요? 미국에? 러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작은 종목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잘 몰라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코스피 200이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아까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을 뭐 한다는 거죠? 판다는 거죠. 네. 팔기 때문에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은 실적이 좋든 말든 뭐 한다? 그냥 매도가 나오니까 밀리는 거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근데 주가 계속 밀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밀려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밀리는 거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 수밖에 없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단 이걸 밑바탕에 깔아놓으시고 난 다음에 네. 시장에서 트레이딩이라든지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증시는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트레이딩하기는 쉽진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계속 이렇게 안 좋아요? 뭐 좀 좋아질 기미나 뭐 좋아질 때가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 네. 밖에 딱 나왔는데 네. 바람이 선선해요. 어. 에어컨을 틀면 추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에어컨을 끄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일 전만 하더라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 몰라요? 알았죠. 9월인데. 9월인데. 그때 당시는 너무 더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선선해질까? 만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 여름에 갑자기 왔다면은 계속 덥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좀 지나면은 가을이 오고 그다음 또 겨울이 오니까 또 선선해지다가 또 너무 추워지다가 그러다 또 따뜻해지다가 하는 것처럼 경기 자체도 사실은 그 사이클을 계속 타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침체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끝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이 얘기했다가 욕을 대따 먹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주식을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보 투자자이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다가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 하면 그때 그 돈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은행에다가 무슨 텐베그를 찾는다 그러더니 은행에 돈을 넣으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시장은 바닥에서 올라갈 때 거의 2배를 올라가요.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2배 더 갔죠. 그러네요. 리만 때도 2배 더 갔거든요. 우리 IT 버블 때도 무너지고 난 다음에 2배 더 갔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폭락이었던 IMF 시절에는 3배가 갔어요.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000만 원 가지고 뭐 주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피 같은 내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가슴이 많이 아프겠죠. 네. 그렇죠? 와이프가 물어봅니다. 오빠 주식 투자한다던데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런 걸 한다 그랬어? 얘기를 할 정도로 좀 가슴이 아프죠. 근데 시장이 바닥 잡고 일반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면 2배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있다가 주식을 할 줄 만약에 모른다면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돈이 풀린다라는 얘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지수를 사면은 500이 더블이 되면 얼마가 되죠? 다시 1,000 되는 거잖아요. 빠르게 원금 회복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게 지속된다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공부가 약간 좀 얕으신 분들도 우리 그거 있잖아요. 시장 올라갈 때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에 그게 있었거든요. 다트 지수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어떤 전문가가 주식 전문가가 종목을 추천을 딱 해요. 자기가 진짜 분석했던 종목을 추천하고 난 다음에 다트를 하나 딱 던져요. 그러면은 종목이 찍힐 거잖아요. 그 두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와. 어디가 더 높게요? 와. 다트가 더 높아요. 아, 그래요? 다트가 더 높아요. 미치는 거죠. 와. 다트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은 전문가가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임 자체는 올라갈 때 얼만큼 수익을 내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올라가고 다시금 주가가 빠지는 이 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의 게임이에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아까 제가 왜 다트 지수를 얘기를 했냐면 눈 감고 찍어도 10개 중에 7개는 올라가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빠질 때는 눈 감고 찍으면은 10개 중에 9개는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걸 주식을 할 때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를 구분을 해낼 수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가치 투자라든지 성장주 투자에서 성과 자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자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금리 한 2번 인하 주식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현금 들고 때 그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은 투자를 뭐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책에서 지금 폭락장에도 텐베건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책을 써놔놓고 이 책 안에 보면은 사실은 텐베건은 이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사세요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무슨 내용은 있었냐 하면 방산주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책이 나온 게 7월 달에 나온 거고 제가 쓴 게 4월 달에 썼으니까 책 나오자마자 사신 분들은 아마 돈을 좀 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아이디어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뭐부터 먼저 구분을 하신 게 필요해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빠질 때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주가가 20%나 마이너스 났네. 이건 트레이더의 마음이지 투자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보통은 주식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10종목 정도 나누어서 저평가된 종목을 만약에 샀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이 상패가 안 되면 그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존경하는 대학 교수님께서 어떤 모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주식을 좀 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나도 그럼 주식을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분이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투자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이 종목이 지금 10만 원인데 주가가 뭐 한 2, 30만 원 하다가 1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가치 평가를 한번 해봤을 때 2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면 몇 프로 수익 나는 거죠? 100% 정도 수익 나는 거죠. 100% 수익 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10만 원에서 8만 원 갔다가 20만 원 갈 수도 있고 7만 원 갔다가 2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6만 원 갔다가 2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7만 원 갔다가 20만 원 가는지 9만 원 갔다가 20만 원 가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뭐? 이 종목은 2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면 충분히 모아가도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개인 트레이더 같은 보통 이제 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개인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샀는데 그 종목이 한 10% 빠진 거예요. 그럼 욕을 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이씨 이게 지금이 바닥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지금 더 빠졌다고? 근데 그분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 하면 지금 사놓으면은 시장이 좋아졌을 때 100% 아니면 5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사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사시는 거기 때문에 마인드가 다르죠. 아까 이제 폭락장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오늘 실제로 했던 얘기입니다. 시장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주가는 빠지는데 회사 실적은 좋아지는 회사들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그들 회사들 중에서 배당을 일정하게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배당을 일정하게 주는 회사들은 주가가 빠지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빠지면은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게 10년 만에 오는 기회거든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만에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된다? 만약에 테슬라의 모델 X를 살려 그러면 모델 3를 사서 나머지 남는 돈이 있잖아요. 한 7천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배당주 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배당주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10% 나오고 있는 시가 배당 기준으로 작년 배당 기준으로 10%가 넘는 회사들이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7천만 원 넣으면은 1년에 얼마씩 나오는 거죠? 700 나오는 거죠. 네. 10년 가지고 있으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냥 7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플러스 뭐 가지고 있어요? 주식도 가지고 있어요. 11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플러스죠. 네. 주식에서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나요? 이게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의 개념으로 보면 주식에서 마이너스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주식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기가 쉽죠. 그리고 아까 가치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식에서 20% 마이너스가 나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량주 2개가 상장 폐지를 당해야 되는데 우량주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나기도 어려워요. 근데 트레이더들은 하루에 샀다 팔았다 몇 번 하다 보면 마이너스 2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폭락장에도 텐베그가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전에 책에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가치 투자자인가? 아니면 난 성장주 투자하는 성장주 투자자인가? 아니면 나는 배당 투자를 하는 배당 투자자인가? 아니면은 나는 인덱스 투자를 하는 인덱스 투자자인가? 아니면 난 트레이더인가?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해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뭐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냥 존 레프가 돈을 많이 벌더라. 가치 투자자거든요. 그 사람은 주가 밀린다고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가했는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존 레프의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시면은 회사에서 쫓겨날 정도로 막 손실이 커지다가 결국에는 회복하고 수익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장주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레프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치주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를 할 때 주식의 가치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평가인지 아닌지 뭐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PER, PBR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네. 파악할 수 있겠죠. 회사가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얼마 정도 돈을 벌고 있는데 주가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주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회사의 실적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주 관점으로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자. 성장주는 실적이
없지 않나요? 없죠, 당연히. 이제부터 클 건데. 네. 근데 뭐 이 성장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존 네프라든지 뭐 피터 린치라든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니까 실적 좋은 종목을 사래요. 심지어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매출액이 증가하고 뭐 이런 회사를 사래요. 그러면 성장주는 이미 주가가 다 떠버린 거죠.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실적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가야 되는 부분이 성장주니까 그러면 처음에 종목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장 안에서는 성장주를 하고 싶은데 가치주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가치주를 하려고 하면서 성장주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배당주를 하려고 하는데 트레이딩 책을 사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죠? 막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먼저 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 20년 정도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는 어렵지 않았대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놈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짬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개념이 안 잡혀. 네, 개념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원래 이쪽 책을 보시면 안 되는 분이 이쪽 책을 보고 그걸 하려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폭락장에도 10배건은 있다.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게 개념이 좀 그쵸. 지어져 있으니까 그걸 읽고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렇죠.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투자를 하면 좋겠군요. 네. 대표님 그 얘기해 주실 때 아까 그 배당주 얘기해 주실 때 10% 넘는 거 있다고 해서 제가 솔깃했는데 진짜 그런 게 좀 있나요? 우리 그러면 화면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매일 정리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일부 증권사 보면 DD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엑셀하고 연동이 돼서 현재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엑셀하고 연동을 시켜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주거든요. 단지 이제 단점은 이 프로그램이 좀 무겁다 보니까 장중에 계속 틀어놓으면 컴퓨터가 뻥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 끝나고 한 번씩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오늘자거든요. 오늘 이제 효성 TNC라는 종목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시가 배당 수익률이 지금 16.31% 정도. 작년 기준으로요? 네, 작년 기준으로. 지금은 조금 어떻게 이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떨어졌어요. 배당을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총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별로 이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시가 배당 수익률을 따질 때는 작년 배당을 기준으로 작년 마지막 배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을 보통 뽑는데 일단 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9월 1일 종가 기준으로 16.31%까지 지금 배당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현재가고요. 여기 현재가. 여기 계속 바뀌는 겁니다. 여기 계속 아무나 자를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11% 정도 나오고요. 동양생명도 11%, 한국금융지주 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배당주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줄 거냐. 사실 이제 배당주 할 때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하면 이거는 진짜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모아가는. 아까 얘기했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원래 모델 X 정도를 타고 싶었는데 내가 모델 3를 산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아낀 거죠? 7천만 원 정도 아낀 거잖아요. 7천만 원 정도 아꼈으면 그 7천만 원으로 차는 어차피 산 거니까 배당이다 주는 거예요. 배당이 주면 얘는 나한테 1년에 뭐 10%가 됐든 7%가 됐든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재테크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자본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금 흐름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젊을 때부터. 지금 보면은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어떻게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시가 배당 수익률이 지금 16%인 효성 TNC를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딱 들어가서 10년치를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10년치 없어요. 10년치 일단 없고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에 들어와서 배당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배당 줬는 거 여기 지금 DPS가 주당 배당금이거든요. 1,000원 주다가 2,000원 주다가 5,000원 주다가 작년에 5만 원 줬어요. 5만 원 줬으면 계속 5만 원 줄까 안 줄까? 안 줄 것 같은데. 믿기가, 이 회사는 좀 믿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면 일단은, 16%는 주지만, 이게 16%는 주지만, 요건 조금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증권주들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주당 순이익하고 제가 DPS를 비교를 해놨어요. 주당 순이익에 따라서 DPS가 바뀌는 종목이 있고,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맨날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 회사가 있고
주당 순이익하고 아예 관계없이 막 주다가 안 주다가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주다가 안 주다가 하는 회사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는 보면 EPS가 이렇게 3,000원 정도로 높아지니까 1,000원 정도 주다가 EPS가 줄어드니까 줄어들고. 이것도 줄어들고 EPS가 다시금 늘어나니까 배당 다시 늘어나고 하는 그러한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배당을 계속해서 그래도 꾸준히 주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작년이 사실은 배당을 대부분 다 많이 줬어요. 그래서 3,800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 정도 배당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직전 배당이라고 하나 더 적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재작년 배당 기준입니다. 재작년 배당 기준으로는 6% 정도 주는 회사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저번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금융지주 괜찮아요 라고 얘기는 일단 했습니다. 지금도 한 11% 정도 되고 작년 기준으로 봐도 5.4%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은행의 이자가 얼마 정도 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행 이자가 아무리 높아져도 지금 5%를 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가 강남이라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레버리지 이용 안 하고 상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사면 4%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건물을 사도.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경기가 침체가 되면 공실 뜨니까. 근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공실이 뜨지는 않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긴 한데 세금보다 도배장판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맞네. 맞잖아요. 도배장판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부터 맞아요. 시작을 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부동산한테 계속해서 뭘 줘야 되죠? 복비 계속 줘야 되죠. 맞아요. 세금도 센 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은 이제 배당도 세금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이게 뭐 2년 지났다고 NH투자증권이나 아니면 한국금융지주가 도배장판비 주세요라고도 하지 않을 거고 복비가 나갈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놓고 난 다음에 그냥 이 현금 흐름을 그냥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왔으니까 다른 방송에서 또 안 했던 걸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주로 보고 있는 종목은 효성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이거 지주회사인데 효성이라는 종목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8.82% 엄청 정도. 높은데요. 8.8이면.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16%가 있으니까 8.8%가 높아 보이진 않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이게 대부분 다 금융주가 있는데 HD, 현대라든지 효성이라든지 금융주가 아닌 회사들도 일단 있죠. 효성을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효성은 지금 보면은 요 적자 났던 적이 있어요. EPS가 2011년도에 적자가 한번 났었고 2013년에도 적자가 났는데 배당을 줄여야 안 줄여요? 안 줄이죠. 계속 주고 계속 배당을 일정적으로 주는 회사고 한번 배당이 높아지면은 회사 이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배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재작년에도 적자가 났는데 5,000원 배당을 지켰잖아요. 이번에 배당이 6,500원까지 일단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배당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주가가 더 하락을 하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효성이 미친 척하고 65,000원까지 빠졌다. 그럼 배당 수익률 10%잖아요. 네.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죠. 그렇죠. 그러면 폭락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이게 폭락하면 막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오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폭락한다 그러면 고민에 빠지죠. 어느 사이드에 쓸 것인지가 좀 결정이 되면 텐베거를 잡아내는 건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 이게 MZ세대가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MZ세대는 뭐가 있죠? 돈은 많이 없더라도 세월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런 종목들은 사놓고 10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본전. 그때부터 무조건 플러스. 아니면 주식 가지고 있는 건 플러스 알파. 내가 월급을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버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3억 정도 아파트나 이런 거 안 사고 소비를 줄여가지고 3억 정도 집어넣었는데 시장이 폭락을 했다. 10%짜리가 나왔다. 그럼 연 얼마 나오죠? 3천만 원 나오는 거죠. 시장이 오르면 이렇게 안 돼요. 시장이 올라버리면은 배당 수익률이 보통 한 2%에서 1%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으로는 이걸 기회를 노릴 수가 없죠. 근데 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20억으로 만들 수 있는 걸 4억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MZ세대 분들이 요즘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많이 월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직장 안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저번에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휴가를 포기한 사람들, 휴포자 뭐 이런 얘기가 휴가는 가야 되는데 젊을 때 놀아야 되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놀기가 되게 힘들던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막 이렇게 코인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시기보다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10년치는 봐야 돼요. 옛날에 10년 동안 배당을 어떻게 줬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배당을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폭락장에서는 이 배당주를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폭락장이 이렇게 자주 오지 않거든요. 또 이게 상승이 되면은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배당이 깎이는 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또 적절하게 팔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팔고 싶으면 팔면 되는데. 아, 계속 모아가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샀던 가격이 그러면 다시 이 종목을 살 수 있을까? 아, 그 폭락했을 때 가격으로. 그렇죠.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배당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심지어는 부동산보다도 무조건 주식이라고 얘기를 그래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는 좀 벌어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아파트 사서 뭐 서울의 아파트를 뭐냐게 12억짜리를 하나 샀어요. 대출 끼고 하나를 샀습니다. 샀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요. 와이프가 아파요. 와이프가 아파서 병원비가 한 2억 정도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일단 집 팔아야 되죠. 집, 맞잖아요. 네, 그러네요. 돈이 없으니까 집을 일단 방 하나 자를 수도 없고. 방 하나 자를 수가 없으니까 집을 일단 팔고, 집을 일단 옮기는데 사람도 아픈데 이사도 해야 되고 막 난립니다. 주식은 2억치만 팔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 현금 흐름의 일정 부분을 일단은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이걸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배당으로 들어갔던 부분 중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은 내가 포기를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은 병원비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돈 모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전에 방 한 칸을 팔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려고 그러는데 방 한 칸만 살게요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식은 방 한 칸만 산다라는 개념으로 배당을 할 수도 있으니까 돈이 적어서 배당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폭락할 때는 배당을 좀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와. 혹시 이거 배당주 말고 또 혹시 뭐 좀 좋게 보시는 섹터나 뭐 기업 뭐 배당이 아니더라도 뭐 성장주 쪽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뭐 좀 있으실까요? 성장주는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주는 지금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치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보통 성장주가 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성장주가 오르려고 하면 리스크를 지는 자금 자체가 일단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리스크를 자금이 지려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나름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금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얘기 자체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니까 팔리는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성장주는 지금은 저는 안 권하고 싶습니다. 안 권하고 싶고, 단지 지금 공부는 해야 되죠. 네. 공부는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요즘 태조 이방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책에 태양광, 풍력 이걸 4월 달에 우크라이나전 터지자마자 봐야 된다고 일단은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그게 지금 많이 오르고 나니까 지금 막 이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니다. 예,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것도 이 방송에서 처음 공개를 일단 하다 보면 요즘 생각에 드는 거는 뭐냐면은 메타버스 아시죠? 아, 네. 메타버스. 지금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저는 반은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리포터, 제페토라든지 하는 부분을 들어가서 한번 해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고 춤도 출 수도 있고 뭐 같이 모여서 음악도 연주하고 부동산도 사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마비노기라는 옛날 게임이 있는데, 마비노기 영웅전 말고 그 이전에 마비노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주식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게임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핑계로 그 게임이 보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닥불 피우고 놀아요. 집도 막 부동산도 팔아요. 부동산도 팔면 그 부동산을 사요.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하고 어디서 만나래? 그러면 덤바턴에서 만나자. 오늘 저녁에. 거기 안에 있는 장소거든요. 덤바턴 분수대 앞에서 만나자. 뭐 그럼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은 다른 게 없죠.
갔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제대로 된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까지 가고 디지털 트윈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세계 자체가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요즘 웹툰이나 이런 거 보면 뭐 하나 끼고 난 다음에 가상의 현실을 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는 돼줘야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계가 필요하죠. 이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가 잘합니까? LG 이노텍이 잘하죠. TOF 센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쪽 관련된 부분, LG전자도 이런 쪽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쪽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놓으시면은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성장주는 있잖아요. 사실은 더 아니면 뭐예요? 자,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책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적어드린 적이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아십니까?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아시죠? 빌려봤죠. 빌려보셨죠? 네. 작은 비디오 테이프 있고 큰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소니에서 만들었던 게 작은 거였고 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VHS라고 하는 게 이제 큰 비디오 테이프인데 질은 누가 더 좋았다? 소니에서 만든 게 훨씬 더 좋았어요. 음질이라든지 하는 거, 짱이 더 좋았는데 기술 표준이 큰 걸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소니는 비디오 테이프계에서 물러납니다. CD로 바로 넘어가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이게 기술 표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 기술 표준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2차 전지에 뭐 들어가냐 하면 히토류 들어가죠. 히토류는 무슨 뜻일까요? 희귀한 토잖아요. 희귀한 흙이죠. 희귀한 흙인데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이거 채취를 하는데 일단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환경오염 심해지니까 자기들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야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환경오염 무시하고 일단은 그쪽에서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일본하고 한번 히토류 전쟁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히토류 전쟁하고 난 다음에 히토류를 중국에서만 했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원래 히토류 전쟁 하기 전에는 중국이 점유율이 거의 90% 정도 되다가 지금은 점유율이 한 45%, 55% 정도 될까요? 호주에서 많이 합니다. 호주에서도 많이 하고 히토류는 다 했어요. 단지 이제 오염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문제들 때문에 일단 그런 건데 자 그러면 히토류잖아요. 히토류가 오염 문제도 있고 막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안에 히토류 들어가죠. 2차 전지에. 풍력 터빈에도 히토류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전지에도 갈륨인가 히토류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바꾼다 그러면 히토류가 더 이상은 히토류가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히토류라며 히토류인데 이게 태양광에도 들어가 풍력에도 들어가 지금 전기는 화석연료에서 그쪽으로 싹 다 바꾸겠다 그래. 자동차에 2차 전지 부분에 히토류 들어가는데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싹 다 뭐를 바꾸겠대요? 전기차로 싹 다 바꾸고 이게 히토류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상하네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2차 전지라고 하는 바뀌나요? 그러면? 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얘기했던 리튬 인산철 전지가 있고 우리 리튬 이온 전지가 있잖아요. 이게 뭐 황으로 바꾸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인산철 전지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이게 중국 편 들어주기 위해서 머스크가 했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구상에 굉장히 풍부한 광석 중에 하나가 뭐죠? 철이잖아요. 철기 시대가 있었던 이유는 철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리튬 인산철 전지가 뭐죠? 철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술 표준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리튬 쪽. 그렇죠. 일단은 뭐 그래서 리튬 인산철로 갈지 리튬 이온 전지로 갈지 아니면 제3도 생길 수가 있겠죠. 다른 쪽으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이게 된다 성장주는 이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싸이월드 아시죠? 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이런 것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이전에 누가 있었다? 싸이월드가 있었다. 그러면은 싸이월드는 엄청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못 키우면 못 크는 수가 생길 수도 있죠.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할 때는 저는 자산의 10%를 안 넘었으면 좋겠고. 그러세요. 네, 이거는 더 아니면 뭐예요? 더 아니면 뭐라는 얘기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여기서는 바이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뭐로 가고 있죠?
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암에 걸리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어릴 때도 암에 걸리는데 어릴 때는 암에 걸리면은 우리 면역세포가 이걸 암이라고 인지를 해서 얘를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포들은 사실은 1년 반인가 만에 한 번씩 다 바뀌거든요. 작년에 내가 아니야. 그래요? 작년에 내가 아니야. 근데 세포가 그렇구나. 이제 죽고 재생을 할 때 100% 재생을 못 해요. 99% 뭐 98% 재생을 하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면역 부분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암에 걸렸다가 몸이 자율적으로 치료를 했다면 나중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면역 부분을 강화를 하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겠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뭐를 이용해서 유전자, 가위, RNA라든지 하는 RNA. 부분, 그렇죠. 크리스퍼를 이용을 해서 이걸 낫게 하는 부분도 일단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부분들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바이오 관련된 부분의 얘기들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이오는 100% 우리가 선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우리도 지금 앞서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툴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성공 확률이 높아요?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실패를 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실패를 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실패 한번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박살이 날 수도 있고 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진짜 10배 이상 100배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성장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장주가 사실은 투자하기에는 가장 어렵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미래를 자꾸 읽는 힘 자체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읽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자꾸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요것도 요 방송에서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5G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돼요. 태조 이방과 전혀 관계없는 5G 관련된 종목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저자님 그 성장주에는 막 빅테크에는 들어가는 건 아닌 거 같네요. 그건 이미 좀 다 커가지고 성장주에는 포함되는 주식이 아닌 건가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많이 올랐죠. 새로운 기술부터 시작.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사업 모델이 바뀌어요. 사업 모델이 원래 구글이라는 회사가 원래 야후의 검색 그렇죠. 모델 검색, 원래 그렇죠. 좀 도와주던 작은 회사였잖아요. 근데 야후는 망했잖아요. 그렇죠. 구글은 올라왔잖아요. 왜 그러죠? 이게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야후는 팔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고급 검색 뭐 이런 걸 갖다가 팔려고 한 거고, 구글은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뭐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분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는 야후하고 구글하고 그냥 봤을 때는 둘 다 검색하는 회사인데 사실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귀 근처의 여기 뒤쪽에 있는 신경이 내가 뭘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준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버즈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귀 뒤편까지 이런 식으로 센서가 이어지게 되면 내가 뭘 보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공포를 느끼거나 뭘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기쁨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이 버즈를 통해서 데이터가 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뭘 검색을 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뭐 프리다이빙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프리다이빙이라고 검색을 해서 장비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장비를 봤을 때 내가 진짜 기쁨을 느끼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데이터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면은 내가 그 물건을 한 4-5번 봤단 말이에요. 4-5번 봤는데 갑자기 나한테 배송이 왔어요. 난 결제도 안 했는데. 그 물건에 내가 손이 쥐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반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데이터 활용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성장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으로 가고 메타는 개인용으로 가고 이게 지금 노선이 다 달라졌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네, 카카오. 카카오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 지금 많이 밀렸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카카오 왜 밀렸죠?
카카오 계속 자회사 상장시켜가지고. 자회사가 상장을 해가지고 카카오가 뭐가 이익이 훼손됐나요? 그러니까 약간 뭐 가치가 자꾸 분산되고 지주회사 느낌으로 변한다고 해서. 원래 지주회사였는데?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뭐 그러니까 다 인적 분할이라든지 물적 분할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밑에 법인이 140개 정도 지금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한 개 상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카카오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카카오를 쓸 거잖아요. 카카오 택시를 부를 거고 카카오페이를 할 거고 카카오로 사람들하고 그룹 채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훼손돼야 훼손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그건 훼손은 안 되는데 지금 빠진 건 어떻게 보면 대형주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빠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 가치는 훼손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너무 골목 상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망하면 뭘 쓸까요? 페이스북 써야 되겠죠. 뭐 인스타그램에 DM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카카오를 통해서 대화를 하진 않을 거잖아.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지금 카카오가 지금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건데 구글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왜 글로벌 회사라고 그럴까요? 다른 회사들은 우리 네이버가 없으니까 다 먹혔으니까 일단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없어지면 우리도 먹히겠죠.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없어질 회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성장 관점이 아니고 저는 이거는 가치주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뭐 충분히 가치주 관점에서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시장 안에서 지금 핫하게 뜨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메타버스 얘기했잖아요. 메타버스는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한데 우리 내비게이션 키고 뭐 길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죠? 밖에 있는 오프라인의 환경을 디지털로 옮겨 놓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해지고 세밀해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AR 글래스라든지 하는 부분에 착용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와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래요. 자율주행 하려고 그래도 많은 데이터가 한 번에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쵸.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네이버가 제2사옥을 완전히 이제 완전 로봇화시켰잖아요. 완전 로봇화시켜. 그 로봇화 할 수 있었던 게 신기하더라고요. 5G에 5G 28기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성장의 기반은 뭐냐면 5G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론이 그러니까 LTE 같은 경우에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1시간에 4초 정도 단선이 생긴대요. 그럼 안 되지. 눈 감고 4초 가는 거예요. 그냥 드론 띄웠는데 가다가 한 4초 정도는 눈 감고 가는 거.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5G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G나 6G가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줘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이거는 시장이 이제 막 원래는 2019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터졌잖아요. 원래 이거 하려고 그러면 주파수 경매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못 모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파수 경매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5G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5G 지금 본격화를 하고 있고 일본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5G 장비 관련된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는 하웨이죠. 하웨이 어떻게 됐어요? 제재됐죠. 하웨이 붕 떴잖아요. 중국 안에서만 지금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대체할 누군가는 저쪽에 별이 3개 떴네. 삼성에서 지금 미국에서 수주 받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5G 관련된 기업들도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깔려져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두시면 시장은 좀 힘들더라도 기회를 이게 기회를 왜 잡을 수 있냐면 기관 투자자 있잖아요. 얼마 없는 기관 투자자 아니면 국민연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기관들은 주식 자금을 제로로 만들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일정 부분의 주식 자금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 기관은 그러면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계약직인가요? 계약직이거든요.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일단 수익을 높게 내는 게 일단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우리 윈도우 드레싱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도 수익을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효과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관들은 시장이 빠질 걸 알고는 있지만 한국 시장 내에서 어떻게든 자금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기관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좀 더 쉽겠죠. 네.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5G 쪽으로 약간 좀 틀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게 단순히 성장주 관점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지금은 관심을 좀 둬야 된다. 이게 기본 인프라다. 인프라 안 깔면 어떻게 되죠? 인프라 그럼 아예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무적함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적함대? 스페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제 필리페 2세가 카를 5세가 아들이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 네.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이 나라가 무적함대하고 막 이러다가 뭘 안 했냐 하면 산업혁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안 깔은 거죠. 네. 증기기관이라는 인프라를 안 깔므로 인해서 유럽에서 낙후된 농업 국가로 전략을 하고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했으니까 네.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는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할 때 이제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오래된 얘기 같잖아요. 근데 보통 산업혁명은 최소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진행이 돼요. 4차 산업혁명을 할 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IoT 얘기를 하고요. AI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AI의 자율주행도 들어가겠죠. AI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5G가 필요해요. IoT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5G가 필요해요.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제대로 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5G가 필요해요. 근데 5G는 지금 주가가 올랐다 안 올랐다? 안 올랐대요? 아유, 뭐 아직까지 오르지도 않았어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요? 핫하지 않은가 봐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이거 뭐 매수 추천은 아니고 혹시 대표적인 뭐 5G 관련 뭐 기업 좀 언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표적인 관련 기업들은 증권사 리포트 이런 데 보다 보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서진 시스템, HFR, 그다음에 RFHIC 뭐 이런 회사들 위주로 보통 딱 소개가 돼 있어요.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종목들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증권사 리포트는 뭐에 기반한 거죠? 팩트에 기반을 일단 한 거잖아요. 뭘 보고? 회사를 보고.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실제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렇게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G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리포트에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냥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들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모아놓고 먼저 추세를 돌리는 종목부터 먼저 보시는 게 지금 그 종목들 중에서 HFR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가 이미 많이 올랐고 이노와이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KMW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완전 바닥에 있거든요. 그 바닥에 있는 애들 중에서 누가 먼저 턴하는지를 보는 거는 무슨 영역?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이게 제일 유망해. 이게 더 실적이 가장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는 건 뭐?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5G 이러면은 SK텔레콤이 좀 떠오르는데. SK텔레콤. SK텔레콤은 조금 이런 부분하고는 좀 무거울까요? 이건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네. 오늘 이러다가 오늘 밤을 샐까. 그러면 저녁은 주나요? 저녁도. 네. 일단 생각을 할게. 5G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누가 구축하나요? 통신사가 구축하겠죠. 네. 구축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 거잖아요. 누구 돈이에요? 통신사 돈이잖아요. 네. 국고가 지원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5G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통신사는 실적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죠. 돈을 써야 되니까. 거기다 자기가 돈을 써야 될 거잖아요. 장비 업체들은 누구한테 돈 받아요? SK텔레콤한테 돈 받겠죠. KT라든지. 그걸 까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쪽 회사들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차라리 높겠죠. 그래서 주가가 밀리면은 SKT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니까 그래서 밀리면 배당 관점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집에 통신사 요금 얼마 내십니까? 집에 초고속 인터넷하고 IPTV하고 이거 얼마 내시죠? 처음에 이제 고객을 끌어들일 때는 자전거 줄게요, TV 줄게요 뭐 이러면서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내 지갑에서 얼마 나가는지 잘 몰라요. 맞아요, 잘 몰라요. 그때가 보통은 통신사가
돈 벌기 시작할 때거든요. 아. 통신사의 장점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인프라가 돌기 시작하면 감가상각을 당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마케팅 해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이 들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통신사를 바꿀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다음에 돈은 그냥 계속 내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전화해서 저 이거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깎아줍니다. 3년 약정하고 난 다음에 3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그냥 가는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요번에 그 LG 뭐 지금 SK 쓰고 있는데 LG에서 뭐 바꾸라고 준다고 바꾸라 그래가지고 나 이거 바꿀까 고민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제가 더 깎아드릴게요. 제가 뭘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신세계 백화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건 모르거든요. 신경도 안 쓰거든. 돈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 한다 그러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다는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통신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동차를 살 때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능력 자체가 원래 여러분들이 통신사를 보게 되면은 통신사가 옛날부터 한국통신이 이렇게 주가가 높지 않았거든요. 삐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동통신 한 개 열고 사업 모델이 자꾸 데이터를 팔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카톡이라든지 문자는 공짜로 줘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면 하나씩 사업 능력이 지금 붙을 게 통신사들은 많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우리가 해볼게. 그러면은 3사가 있잖아요. SK텔레콤이 있고 KT가 있고 LG U+가 있고. 근데 이것도 역사를 알면 좀 재밌는 게 그 LTE 딱 넘어올 때 LG U+가 확 치고 올라왔어요. KT가 그래요? 뭐에 걸려 있었냐 하면 그때 삐삐였나? 뭐 지금 이게 뭘 하나 닿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었나?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 못하고 있을 때 누가 확 치고 올라왔냐면 LG U+가 확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새 회사의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SK텔레콤이나 LG U+는 거의 이전 뭐 고점에서 7, 8분 능선 근처에 있어요. 근데 KT만 완전히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KT가 요 5G에서 그 위력 자체만 회복을 해주면 주가 상승도 자체는 가장 높을 수도 있겠다. 요 질문하고 좀 통할 수가 있겠네요. 최소한 3년 정도, 5년 정도 좀 길게 보고 투자할 거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메타버스나 5G 정도. 그거는 청량주니까 이거는 돈 아니면 뭐다라고 생각하는 자금만 일단 넣는 걸로. 예. 그리고 이렇게 3년에서 5년 정도, 3년에서 이렇게 5년 정도 보면서 모아가는 거, 뭐 배당주나 가치주도. 왜 3년에서 5년이죠? 보통 전문가분들이 최소 뭐 장기 투자하면 최소 3년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것도 책에 있는데 저는 그것도 개념이 좀 달라요. 기업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투자예요. 심리를 보고 들어가는 건 트레이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되면은 투자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업을 보고 들어갔는데 3년 만에 나와도 이건 투자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보고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4년 정도 들고 있었어요. 트레이딩입니다. 이거 자체를 연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회사를 보고 들어가느냐, 사람의 심리를 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투자하고 이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회사의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 한 굳이 뺄 이유는 사실은 없겠죠.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5년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2, 3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 있잖아요. 경기 사이클. 경기 사이클이 올라가는 경기 사이클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고 떨어지는 경기 사이클이 보통 한 1년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면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경기 사이클을 타고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면 2, 3년 정도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차라리 생각을 하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투자를 하겠다. 5년 투자는 잘 모르겠어요. 10년 투자는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회사가 5년 전에 잘 나갔다고 지금도 잘 나갈지 안 나갈지 모릅니다. 노키아가 계속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제가 모토로라 옛날에 썼었는데 모토로라 계속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뒤집어지잖아요. 회사가 그렇게 언제든지 회사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녀들한테 주식을 좀 물려주고 싶어요. 자녀가 지금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그럼 자녀가 주식에 20년 정도 모아야 되는 건데
20년 전에 우리 책에 제가 그걸 적어놨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을 샀으면 지금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가 아니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1등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진짜 재수가 적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 나머지 종목군들이 포스코에 있었거든요. 포스코 20년 동안 주가 올랐나요? 안 올랐거든요. 지금 난리가 났죠. KT 있었거든요. 한국가스공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다 바뀐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주식은 좀 다른가요? 아니요. 거기에 엑손모빌하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살아남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밖에 없어요. 인텔인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죽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애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자산을 좀 모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인덱스입니다. 무조건 그거는 인덱스로 모으셔야 돼요. 네. 인덱스로 모으실 때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 안 됩니다. 레버리지는 장기로 가져가면 박살납니다. 네. 그냥 인덱스를 모아 가시는 게 가장 해답이 되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 계좌 만들어주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자본 교육을 받고 주식 교육을 받아봤나? 애들 계좌는 누가 관리합니까? 부모님. 아빠가 한 번. 엄마가 한 번 너를 부자로 한번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면 주식 교육이라든지 자본 교육을 제대로 받아봤나? 안 받아봤거든요. 안 받아봤는데 엄마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차라리 엄마가 뭐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배당 투자 쪽으로만 생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좋으니까 한번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는 기술 표준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아니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으니까 한번 삼성전자가 소니 꼴이 안 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악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아이의 계좌는 뭐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배당 아니면 인덱스예요. 그냥. 해외 인덱스 하실 때 달러 기반을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해칭하지 마세요. 원화로 해칭하는 거 있잖아요. 해칭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일단 말씀해 드리면 장기 투자로 만약에 생각하시면 인덱스 아니면 그냥 배당 두 가지만 아이도 그렇고 노후도 그렇고 네. 노후 계좌도 그렇죠. 인덱스. 노후 계좌는 인덱스는 좀 그래요. 그래요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인덱스는 사실은 굉장히 장기로 가야지만 효과가 나거든요. 시장의 투자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지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고 하는 펀더멘탈 투자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차트 보고 하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매매가 있고 세 번째는 랜덤워크 투자 전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랜덤워크가 뭐냐 하면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랜덤워크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라서 모든 시장의 모든 종목의 가치는 이미 그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저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노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랜덤워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랜덤워크 투자 전략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 그런데 지수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지수는 사실은 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수 정기 변경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수 안에서 돈 못 버는 애는 어떻게 해요? 빼죠. 돈 버는 애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단지 그 지수라고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년퇴임 하셨는데 10년 이상 거기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배당. 그러니까 정년퇴임 하시면서 뭐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뭐가 많았냐면 상가주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1, 2층은 상가 주고 3층은 전세 주고 4층은 내가 살고 그리고 일부 빚을 받아가서 빚 받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이자는 월세 줬던 그 상가에서 좀 돌려주고 뭐 이러면서 나머지로는 내가 먹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거 해봤자 4% 5%안 나오거든요. 닭집을 차려도 4% 5%안 나올걸요. 편의점을 차려가지고 편의점 알바보다 내가 더 돈을 적게 받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배당주 한 7% 정도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연봉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차라리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국민주로서 많은 분들이 또 물려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댓글로도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언제 올라가냐고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게 하나가 있는데 국민주라고 이름이 붙잖아요. 그 종목은 가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게 삼성전자는 뭐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시는 게 맞겠죠. 뭐 지금 와가지고 판단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모멘텀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 얘기할 때 5G 얘기를 하면서 하웨이의 빈자리를 누가 채운다? 삼성이 일부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도 뭐 좋아질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대만이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대만이 위험해지면은 TSMC에서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는 누가 만들어야 되죠? 삼성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시작을 해서 대만에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랐거든요. 정전 나고 이런 네, 정전 나면 우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요. 당시 이제 시장에서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 반도체 1등은 누구?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1등 하다가 미국이 이제 일본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우리나라 반도체를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인텔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미국에다가 삼성이 이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이 공장이 그러면은 어느 법에 따라야 되죠? 미국 국내법에 따라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기술 유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의 한 60% 정도를 중국이 가져가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중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는 갈 건데 치포 동맹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중국이 조금 껄끄럽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감도 일단은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쉽게 오르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현대차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래버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한국경제TV에서 제가 재작년 1월 달에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삼성전자는 되게 좋은데 005-930은 밀릴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기업은 좋은데 그렇죠. 주가는 이 책에 대한 마인드를 생각을 해보면 00930은 밀릴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되게 좋아요라는 얘기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은 그냥 가치주 관점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한데 주가로 봤을 때는 밀릴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네. 가치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살 타이밍을 서서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를 이제 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모아가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지금 가지고 있으면 팔아라 그런다고 팔 수 있을까요? 못 팔겠죠? 네. 버텨야 되겠죠? 그럼 더 모아가는 건 어떠세요? 모아가는 것도 이게 이제 방법이 있어요. 네. 모아가는 것도 무작정 모으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셨죠? 네. 아기도 있으시죠? 네. 몇 살인가요? 5살, 4살. 5살, 4살 이렇게 있으시면은 계속 매달 선물을 줘봐요. 매달 선물을 그냥 주다 보면은 안 주면 이상하죠. 네. 안 주면 왜 안 주냐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도 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 저번에 제가 네.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줄 때 사람이 비참함을 느끼면은 안 주니만 못하고 주는 게 습관이 돼도 안 주니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주식이 밀릴 때마다 사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금액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10만 원씩 계속 10만 원씩 계속 모으겠다. 아니면 20만 원씩 계속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가 많이 빠졌다고 갑자기 40만 원 모으는 게 아니라 계속 20만 원씩 사는 거예요. 계속 20만 원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지금 사놨는데 지금 더 살까 안 살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일단 예금을 해놨어요. 예금을 해놓다가 삼성전자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셨으니까 지금 힘든 부분이 있으실 거니까 턴할 때 뭘 하시냐 하면 손실 났는 금액만큼 사세요. 그러면은 수익이 일정 부분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처음에 샀던 금액만큼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목돈 만들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나 돈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쓸 것 같아. 근데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좀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달 같은 금액으로. 근데 매달 같은 금액으로 모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주가가 빠지면 더 많이 살 수 있죠. 주가가 오르면 적게 사죠. 그렇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단가가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를 할 때
주식이 10,000원에서 5,000원 갔다가 5,000원에서 10,000원 갔다가 10,000원에서 5,000원 갔다가 하는 게 사실은 박스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종목이. 근데 10,000원에서 5,000원 갈 때는 몇 프로 마이너스예요? 50% 마이너스고 5,000원에서 10,000원 갈 때는 100% 플러스잖아요. 이게 퍼센티지 게임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가 돈을 좀 마련해 놓고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실하는 손실폭만큼 다시금 그 타이밍에 집어넣는 거죠. 매달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해도 일정 부분은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보다도 난 돈이 조금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샀던 만큼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밑에서.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내가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달 그냥 사셨다가 내가 샀는 단가보다 높아지면 사지 마요. 단가보다 낮아지면 다시 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아서 사는데 주가가 빠지면 기분이 나쁘니까 안 산단 말이죠.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저는 삼성전자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적 관점에서 모아도 되기는 하는 거죠. 이 수익률은 뭐 낮더라도. 삼성전자 저는 뭘 믿냐 하면은 예. 뭐 이재용 부회장님이 뭐 회장으로 뭐 들어오신다든지 하는 부분을 믿기보다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는 기업이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 자체는 시장에서 써니와 같은 뭔가의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단 하는 그러한 부분도 일단 있고 시장이 만약에 블록화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내법에 뭐 저촉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블록화가 되더라도 일단 미국에서도 일정 부분 이익을 낼 수 있고 중국에서도 이미 뭐 이게 하이엔드급 공장은 아니지만 공장이 돌고 있으니까 뭐 블록화 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현대기아그룹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대표님 그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진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치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성장주를 생각하고 성장주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방법 자체가 적절한지 아니면은 내가 배당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 음식 중에서 제가 파스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는데 모두 파스타도 좋아하고 청국장도 좋아해요. 그리고 와이프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청국장을 좋아하니까 청국장을 끓이다가 갑자기 나는 생각이 이 사람 파스타도 좋아하니까 청국장에 파스타를 집어넣는 순간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로 둔갑을 하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 정보를 열심히 받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보가 많음이 어떨 때는 굉장히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투자 정체성을 파악을 하면 누구나 텐베거를 잡을 수 있고 누구나 자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이게 그냥 정보만 여러 군데를 막 집어넣고 내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면은 이건 진짜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식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용산동 후암동에 있던 6만 원짜리 고시원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해서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지금은 나름 뭐 자본 자유를 누리면서 그냥 살고 있는 제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정체성만 찾으면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을까. 정체성을 찾고 주식에서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희망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락장에도 텐베거는 있다의 저자이신 강준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